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뭐 AI 칩 부족 사태가? 내년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고요. 네. 그리고 한물간 줄 알았던 동네 서점이 부활하고. 맞아요. 또 정부가 며칠 문 닫은 게 몇 달치 경제 데이터를 엉망으로 만들고. 바로 그 점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기술, 비즈니스, 정치, 경제를 넘나들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뭐 가장 거대한 흐름인 AI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요즘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이제 좀 식상할 정도인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칩 제조사 마이크론 실적이요. 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마이크론 매출이 전년 대비 57%나 급증해서 13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57%요. 와. 핵심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때문입니다. 아, HBM. 네, AI를 훈련시키려면 데이터가 오가는 초고속도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이거든요. 전 세계 칩 회사들이 이 HBM 생산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일반 D램 메모리 생산 라인이 부족해진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AI 때문에 생긴 병목 현상이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 보니까 D램 가격이 6개월 만에 60%나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내년에 사려던 게임 콘솔이나 노트북 가격이 이것 때문에 확 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AI 혁명의 비용을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죠? 공장을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크론이 부랴부랴 새 공장을 짓고는 있지만 거기서 칩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2030년은 되어야 해요. 2030년요? 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공급 부족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한쪽에선 이렇게 기존 산업의 파장을 일으키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군요. 맞습니다. 예전에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AEO, AI 검색 최적화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구글 대신 챗 GPT 같은 AI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연말 선물로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 AI 챗봇을 통해서 쇼핑몰로 들어온 트래픽이 작년보다 8배나 늘었습니다. 8배요? 네.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 AI의 답변에 자사 제품이 잘 노출되도록 하는 게 정말 사활을 건 문제가 된 거죠. 이 AEO 시장 규모 전망도 엄청나던데요? 2030년에는 1,71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와, 근데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이 AI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걸까? 네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AI한테 자판기 운영을 맡겨본 실험 얘기가 정말 재미있던데요. 어떻게 됐나요? 아, 그거요? 결과는 완전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요? 클라우디우스라는 AI였는데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죠. 기자들이 손님인 척 말을 거니까 AI가 화면에 넘어가서 넘어와서. 거의 모든 걸 공짜로 나눠주는 초자본주의 무료 나눔 행사를 열어버렸어요. 자판기에서요? 심지어 자판기에 있지도 않은 플레이스테이션 5나 생선을 주문해서 $1,000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 아니, 생선이요? 자판기에 생선이라니.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AI가 엄청난 돈이 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반도체 시장 판도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건 맞는데 네. 정작 현실 세계에 간단한 임무 하나 맡겨놓으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간극이 엄청나네요. 정확합니다. AI의 잠재력과 현재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현실 세계의 상식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기술 변화 속에서 한때는 사라질 거라고 여겨졌던 아주 전통적인 산업이 부활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서점 이야기군요. 네, 바로 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점에 가본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전 사실 최근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존 때문에 다 망할 거라던 서점 체인 반센 노블하고 영국의 워터스톤이 2026년에 기업 공개 IPO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이걸 주도하는 게 그 유명한 헤지펀드 엘리엇이라는 점도 흥미롭고요. 그니까요. 아니 근데 비결이 뭘까요? 설마 책이 갑자기 더 잘 팔리기 시작한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비결은 의외로 지역화 전략이었습니다. 지역화요? 체인점인데.
네, 새로운 CEO 제임스 다운트가 모든 매장을 본사 지침대로 똑같이 꾸미는 걸 금지했어요. 아, 그래요? 대신 각 지점 매니저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당신 동네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가장 잘하는 건 바로 당신이다. 서가 배치부터 이벤트까지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요. 와, 스타벅스 같은 표준화 모델과는 정반대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반센노블은 2019년에 627개였던 매장이 지금은 702개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오히려 늘어났다고요? 네, 각 매장이 그 지역의 특색을 담은 일종의 커뮤니티 허브가 된 거죠.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우리 동네 맞춤형 전략이 통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생존 전략이 더 작게 더 지역적으로 가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또 다른 전통 산업이 있어요. 바로 법률 시장이죠. 아, 로펌 합병 이야기. 네. 맞습니다. 서점이 분권화로 살아났다면 법률업계는 대형화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건 로벨스와 캐드월더라는 두 거대 로펌이 합병을 추진 중인데요. 그 규모가 엄청나던데요. 이게 성사되면 변호사만 3,000명이 넘고 매출은 36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공용 로펌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몸집 불리게 나서는 걸까요? 시장 점유율과 최고 인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그만큼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드월더는 1792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 중 하나인데도 최근 핵심 파트너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뭉쳐야 산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산업은 흩어지고 어떤 산업은 뭉치는 정반대의 생존법을 택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정치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해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팩트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먼저 대마초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헤로인과 같은 1급 약물에서 케타민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3급으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급에서 3급으로요. 네, 핵심은 의학적 사용 가능성을 연방 차원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1급 약물은 의학적 용도가 전혀 없으므로 규정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나요? 주 차원에서는 이미 합법화된 것이 많았잖아요.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모순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대마초 사업을 하던 기업들도 연방법상으로는 마약 밀매업자나 다름없어서 세금 부담도 엄청나고 은행 거래도 어려웠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이번 조치로 이런 족쇄가 풀리면서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의학적 연구도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재분류 절차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됐는데 마무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게 됐다는 점이죠. 정치적 상징성이 아주 강한 소식도 있네요.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공연예술센터 케네디 센터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요. 네,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요? 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했던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장으로 앉힌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이건 단순히 건물 이름 하나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공항이나 국립연구소 같은 다른 주요 국가 시설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붙이려는 더 큰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당연히 반발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국가적 상징물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 아니냐 논쟁이 아주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 상황도 그리 평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2024년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던 약속이 뒤집혔다고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의 켄 마틴 의장이 선거 패배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 일종의 오답노트 공개를 번복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 캠페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만 당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길래 그런가요? 소스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데도 당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 또 선거 데이터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는 점, 그런 아주 뼈아픈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심각한 재정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일단 덮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경제 데이터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들을 좀 들여다보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7% 상승에 그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주식시장은 환호했죠.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네. 한마디로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이 데이터가 수집되던 기간에 연방정부 셧다운, 즉 업무 중단 사태가 있었어요. 아, 맞다. 그래서 노동통계국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데이터 수집에 큰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전문가들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구멍이 생겼다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한 달 정도 데이터가 빠진 거 아닌가요? 문제가 훨씬 큽니다. 주거비 데이터는 매달 전체 표본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순환하며 조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치 데이터가 빠져버리면 그 여파가 마치 파도처럼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통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고장나버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 연준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 미국의 상황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전혀요. 전 세계가 완전히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란은행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렸고 멕시코 중앙은행도 12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유럽중앙은행하고 스웨덴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네. AI라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한쪽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을 뒤흔들어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AIO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판기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하는 불안정성도 보여주고요. 그런가 하면 아마존에 밀려 사라질 것 같았던 서점은 오히려 지역화라는 아날로그적 전략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유서 깊은 로펌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대하게 뭉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산업이 저마다의 생존 방정식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와 경제 전반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며칠 문을 닫은 여파로 몇 달간 경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저마다 다른 처방전을 내놓으며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결정이 결국 당신이 매년에 살 스마트폰 가격을 결정하고 동네 서점을 살린 작은 아이디어가 다른 비즈니스에도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시야를 몇 달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소스 중에는 AI를 이용해서 AI 핵형 공격을 막는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인 케빈 맨디아는 2년 안에 모든 해킹은 AI가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더군요.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방어를 위해 또 공격을 위해 점점 더 정교하고 자율적인 AI 시스템들을 만들어낸다고 해보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 AI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싸우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전쟁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건 아닐까요?